햇밥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 개막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불거진 상황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첫 물꼬를 트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열릴지 안 열릴지가 굉장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자료 요청이 자료 제출이 좀 미진했다라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두 가지만 이게 말씀드리면요. 네네. 청문회 할 때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는 또 야당에서 이제 그 자료를 많이 요구하면 전부 이게 그 미제출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또 입장이 바뀌니까 또 이번에는 이게 민주당에서 미제출했다. 청문회를 이게 보이콧하겠다. 네.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여야가 이게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 하거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좀 목록을 저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요런 거는 반드시 이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제출 안 해야 된다. 이게 명확하게 좀 이게 규정을 정하면 그럼 이게 여야 간의 입장이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이 되풀이 되니까 네. 좀 명확하게 규정하자.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 이제 그 한덕수 후보자만 보면 뭐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요구가 좀 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특히 그 내역 중에 김현장에서 맡은 업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이게 공개해라. 저도 이게 로펌의 제가 변호사지만 로펌은 이게 모두 고객들하고 비밀 유지 협약이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로펌이 이게 비밀을 뭐 어느 거에 무슨 업무를 했는지 이런 게 공개되면 큰일 나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김현장에서 맡은 업무를 공개라. 이거는 이게 로펌의 비밀 유지에 반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이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미술품을 판매한 걸 다 내역을 적어내라. 이것도 이게 부부는 별산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게 부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뇌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무조건 이게 부부도 별도로 부부 별산 별도로 이게 그 사회 활동을 하는 네. 이런 분인데 당신이 그림 파는 걸 다 하나씩 적어내라 하면 어느 부인이 이게 남편 공직자 가도록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것도 사생활, 부인도 사생활 아닙니까? 그림도 이게 팔 때 고객들하고 비밀 유지하는 경우 많아요. 그림도 이게 다 공개 산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게 사생활이나 네. 이런 부분들 또는 이게 그 비밀 유지 협약이 있는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건 좀 과하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제출할 자료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점과 현재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 측의 요구가 좀 과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영주 부대변인님도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이콧 지금 선언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콧은 아니고 네네. 연기죠, 연기. 연기. 예, 보이콧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고. 네네. 밀어달라.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전해출을 해서 하고 진행을 하자. 뭐 이런 가자. 얘기인 거죠. 이대로 가면은 지금 예. 한덕수 총리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료는 내지 않고 중요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수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들이 보기로는 도덕적으로 아니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하고 나서 밖에 나와서 정관여유를 받으면서 김현장에서 15억, 무역협회에서 23억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거기 돈 버는 것까지 뭐라 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런 분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요. 기업과의 어떤 관계를 그동안 가져왔는지, 과연 공직자로서 기준이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돈을 벌고 살으셨으면 그냥 그 사회에 남으셔서 공직을 다시 하겠다는 생각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공직에 나섰다. 그다음에 국무총리라는 입장으로 오셨다 그러면 사생활이라는 게 있었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덕수 총리가 말한 대로 아니 가서 말로 잘 설명하겠다. 인사청문회가 말로 설명한 자리입니까? 자료로 설명해야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 부분들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자료들에 대해서 별거 아닙니다. 개인정보 동의만 체크를 해주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한덕수 총리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대로 인사청문회를 해봤자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사청문회 무용론.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정확한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죠. 한 뭐 며칠간 자료를 제공할 때까지는 연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한덕수 총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들이 도덕적 기준이에요. 능력 도덕성. 부분은 뭐 솔직히 좀 뭐 그동안 본인의 이력이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어떤 총리직도 있기 때문에 능력 면에서 뭐 그렇게 크게 뭐 흥결이 없겠지만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가치와 철학, 그다음에 도덕적 기준이 국민들 보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어렵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 아닙니까? 네. 첫 총리가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국민 앞에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작을 하겠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도 노력을 할 것이고 네. 그걸 위해서 한덕수 총리도 어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있어서 숨기지 말고 제출을 해서 도덕적 기준에 부합되게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히는 게 옳지 않냐.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그 민주당 측에서 생각하고 계신 그 자료들은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국민의힘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예전에 어떤 자료 제출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정도 많은 요구가 많다라는 그런 게 자료를 제출을 국민의힘 요구받고 입장이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또 개인정보 문제에 또 거기 걸려 있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난색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료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이것은 정당하고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다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좀 그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 아닌가.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의석수가 깡패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이 다른 장관 후보자하고는 다르게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민주당이 승인하느냐 마느냐가 이것을 가늠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거 뭐 인사청문회는 빨리 치르고 그 다음에 임명동의 투표로 빨리 간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임명동의를 받아내야 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이상은 민주당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대로 조금 자료를 더 충실하게 주고 물론 이제 거부할 수도 있겠죠. 일부에 대해서는 네네. 합당한 그 사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있다면.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반드시 뭐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국민과의 약속 이런 말도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몇 월 며칠에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거고 국민들은 어쨌든 철저하게 검증해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철저하게 검증하는 가운데서 뭐 부당하게 또 신상털이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또 없는 거겠고요. 임명 동의를 어쨌든 잘 검증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일정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좀 양보를 해서 조금 연기를 하되 그 사이에 더 사실 연기를 하게 되면 한덕수 후보자도 더 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연기된다고 뭐 일주일 이렇게 연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춰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이 말씀 네. 주셨지만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결격 사유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지금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김수민 평론가님께 이 말씀을 근거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능력 위주로 좀 보겠다라고 해서 네. 검증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도덕성을 문제로 삼고 있잖아요. 그 네. 얘기는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시선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서영주 부대변인님하고 저하고 좀 이견이 있는데 네네. 저는 능력면도 검증해야 된다 제대로. 능력도 한덕수 검증해야 후보자가 관료를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는 보장이 없고. 네 그리고 저는 시대가 오히려 바뀌었다는 거겠죠. 또. 예를 들면은 그 현재는 민주당에 가 계시죠. 뭐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네. 이쪽 다 관료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에 비해서 저는 한덕수 후보자가 좀 정무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렇게
좀 두드러져 있는 걸 모르겠어요. 탁월함에 예, 저는 대해서는 관료라고 의문이 있다. 아무리 관료라고 해도 관료는 사실 어느 정부가 되든 일을 하는 것이 관료의 덕목이겠습니다만 관료도 그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정치 성향과 이념 성향이 쌓입니다. 근데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 그 부분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평가를 하는데 꼭 보수 진영에서 좋아하는 한미 FTA 이런 것만 이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면모를 잘 모르겠어요. 뭐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보수 정부 때도 진보적인 정책들을 입안을 했던 관료로서의 그런 이력도 있는데 한덕수 후보자는 또 예전에 오래전에 관료이기도 하고 뭐 그런 성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특별히 더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다른 관료하고 또 다릅니다. 네. 하나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능력면도 더 검증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덕성 부분은 사실 인수위라든지 정부 스스로 다 검증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쪽에서도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예, 언론에서 그렇게 파는 것처럼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뭐 의혹이라든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1차적으로 꼭 인수위라든지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 예, 다 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증이라는 건 사실 뭐 1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게 1차적인 거고 여기서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면 실패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하고 사회하고 정치권이 다 같이 검증하는 바라보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 물론 따져보면 문제가 아닌 것들도 섞여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다 철저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돼야겠죠. 능력도 검증해야 된다. 능력에 대한 좀 탁월함이 있는지. 이제 변명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될 게 뭐 제가 뭐 대단히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해줬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네. 도덕적인 부분들이 워낙 미심쩍은 게 많다 보니 능력면 부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겠다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 새로운 내각에 있어서 18명의 부처를 보시면 아파찬스의 사회이사 논란에 엄청납니다. 결국에는 능력 위주로 새로운 정부가 뽑았다지만 이 도덕성 부분들을 그러면 일만 잘하면 도덕성이 안 좋아도 돼? 그거는 국민적 시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한덕수 후보 총리자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능력은 인정해줬다. 그거는 조금 과하게 해석하신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서정표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고 계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뭐 능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또 자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도덕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도덕성을요 민주당이 공격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정권 때 그 청문회 그 보고서 채택이나 네. 없이 이게 임명 강행한 게 제가 알기로 장관급의 34자리인가 30여 자리가 넘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네. 장관급에서 청문회 제대로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게 30여 자리가 임명 강행. 넘는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있죠. 네. 정호영 장관 정도가 저는 이제 도덕성으로 좀 이게 검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장관에게 큰 문제가 없다 봐요. 그리고 이게 한덕수 총리도요. 네. 우리가 이제 질문할 때 이분이 소득이 얼마냐 예. 이걸 물으면 안 돼요. 자본주의에서 이분이 탈세를 했느냐 정당하게 세금을 냈느냐 이걸 물어야 돼요. 한덕수 총리가 김현장에 뭐 20억을 벌든 30억을 벌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미국에 연봉 600억 벌든 능력 있으면 1000억을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자 그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탈세를 얼마 했냐 이걸 공개해야죠. 김현장이 몇 년 동안 얼마 받았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저는 정호영 장관 빼고는 크게 지금까지 결정적인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은 없다. 네. 이렇게 보고 민주당 정권보다는 훨씬 이게 더 도덕적이 깨끗하다. 이렇게 네. 봅니다. 민주당은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가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능력과 함께 앞서 도덕성은 뭐 한정적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 부분도 이제 민주당에서 또 정의당에서 그 부분을 검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상황이 뭐 지금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시끌시끌하지만 진짜 더 시끌시끌한 거는 검수완박인 것 같아요. 지금 나름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뭔가 좀 진행이 좀 잘 되나 싶었는데 여전히 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또 다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서용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도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국민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갈등으로 좀 비춰지기 때문에 원만한 통과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원만한 통과까지 다 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해서 여당의 원내대표, 야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회의장실에서 합의안에 사인하고 네. 사진까지 찍어서 국민 앞에 공표를 한 보여드렸죠. 것이죠. 예. 합의를 했다고. 네. 그런데 갑자기 며칠 만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전화를 하고 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현실인 거예요. 어떻게 지금 장관도 되지 않은 자가 뭐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여당의 대표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직접 밝혔잖아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건 어렵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곧 여당 대표가 될 분이 장관 청문 후보자의 말을 듣고 멈춰요. 이 국회에서요. 이건 말하자면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통상 이렇습니다. 최고위나 지도부에서 결정한 사안을 원내 그러니까 의총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막아서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의총에서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결정해서 당에서 의원들이 오케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시 지도부가 막는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저는 처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의 주인이 지도부를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뽑았겠지만 그래도 원내대표가 따로 있고 당대표가 따로 있는 거는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원내 사항의 협의를 가져가는 것이고 의총을 소집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인이 되면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 지도부에서 맞겠다.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속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쉬운 것들은 이준석 대표 부분이 결국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이제 곧 집권여당의 대표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될 것인데 이 국민의 대표라는 기관이 행정부의 이제 새로운 정부와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 지금 현재 후보자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한다. 그게 과연 옳을까요? 제가 봐서는 권선동 원내대표도 되게 곤란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힘들게 될 것이고 심지어 국회의장이 외국에 일정까지 취소하면서까지 이 합의안을 중재안을 이끌어놨으면 이게 가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또 전국을 시끄럽게 하는 요인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선자의 소통용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요.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가요. 천인공노할 야합을 한 거예요. 천인공노할 야합. 본인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죠. 네. 근데 본인이 검수완박에 시간만 조금 벌고 보안 수사 하나 얻은 거 가지고 합의해 줘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천인공노할 야합 아닙니까? 그 과정에 과연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이게 그 당원들의 의사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 봐요. 결국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검찰에 6년 동안 강원랜드 비리로 시달린 이런 게 개인적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리고 이게 패배주의. 어차피 이게 우리 백석 가지고 막아봤자 이게 어차피 통과될 텐데 지금 이게 의석수로 막습니까?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개가 싸울 때도 이게 덩치가 큰 개가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싸우겠다는 투지가 강한 개가 이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의 국회의원도 다수당의 행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 지지만 받으면. 따라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전혀 이게 의견 수렴 없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잡아보겠다. 네. 이런 이게 저는 충정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 천인공노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표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좀 과격한 표현을 좀 자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워낙 첨예하게 이어졌고 지금 나름대로 박병석 의장이 나서면서 중재를 뭔가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제 과격한 표현을 썼다고 주의를 받으셨는데 네. 저는 전혀 과격하지 않은 뭐 표현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전혀 과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민주적으로 혼자 지른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합의하고 나서 의총 가가지고 다 허락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미리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총회에서 되기 전에. 수면 위에 나오기 전에. 예, 저는 모든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동훈 후보자도 이거 합의 끝나고 나서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오늘 아침에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왜 이제 얘기하냐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그동안의 태도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흡사하다는 것을 보고 계속 놀랐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색이 대통령인데 국회 시간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끼어들지 않겠다. 네네.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죠? 대통령이 무슨 그 행정 관료입니까?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도자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회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행정부 의견을 밝히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 시간이니까 난 끼지 않겠다. 근데 흡사한 태도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그동안 취해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양쪽이 다 보이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게 과연 당인가? 두 당 다. 네, 민주당 비대위원회 과반수가 검수완박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그냥 밉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다 밀고 나서 대표가 뒷북을 칩니다. 이게 당의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의원협회입니다. 당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란 두 분이 다 침묵으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결국 그 이 두 분이 야합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또 만나가지고 둘이 얘기해가지고 다 풀어버리고 이것도 사실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네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 일부 집행 허용해준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로 꼬리 내려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 사안에서도 똑같이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이번 사안을 줄여서 얘기하면 곰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 좀 풀어서 네, 해주시죠. 윤석열의 윤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네티즌들이 경이라고 아, 부르거든요. 네. 문재인의 문도 거꾸로 뒤집으면 곰입니다. 네네. 곰경 수사권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정당 내에서의 제대로 된 논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네. 의원총회의 독주 그리고 이제 뒷북 이런 것들이 얽혀서 돌아가면서 결국에 이런 안을 만들어냈고 국민들은 굉장히 허망한 것이 이 안을 가지고 지방선거 이제 다 묻어가면서 싸워왔거든요. 국민들도 여론조사에서 찬반 의견을 표출을 해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합의를 하는 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에 거대 양당이 강한 이분법으로 평소에 정치를 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야합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마찬가지고 기초의원 선거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거 네. 예, 이것이 굉장히 이번에도 또 드러났다고 봅니다. 뭐 그런 얘기세요. 국회도 제 역할을 못했고 각 당도 제 역할을 못했고 대통령들도 어쨌든 국회에 좀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과 이제 당선인의 차원에서 평론가님 되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네. 같아요. 아마 국민의 시선을 좀 대변해 주지 않았나 근데 싶은데 저는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보세요?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은 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회 시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법안 통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먼저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윤석열 당선자는 의견을 말씀하셔도 돼요. 아직은 당선자 신분이고 그동안 본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 지난해 3월에 이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법이다. 검수완박은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표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여의도 그러니까 국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선출한 기관들은 기존의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민주당은 비대위에서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의총을 통해서 공론을 모아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한 부분들이 이게 바로 여의도 정치의 정당 정치의 프로세스입니다. 아무리 최고위 지도부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이준석 대표 거는 반대예요. 권선동 원내대표가 의총을 모아서 어떻게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도부가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의원총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께서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짧게 뭐 말씀드리겠는데 의원총회가 어떻게 당의 중심이 되느냐 이 그 서구 선진국의 그 사례를 볼 수 있겠지만은 다들 정당에 특히 민주정당이라고 했을 때 명사정당, 의원정당, 엘리트 정당이 아니라 예, 당원의 전체적인 조직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대통령과 당이 분리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하는 태도는 윤보선 대통령 같아요. 옛날에. 예,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당의 지도자입니다. 행정부의 지도자고. 네. 그렇다면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견을 표명하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사안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뒤에 있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굉장히 곤란하고 국민들 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부분은 뒤에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앞에 나오지 않았었는가. 이거는 선택적인 문제라고 보고 근데 문제는 저는 신임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자도 이 자세를 닮아가고 있다. 이것은 문제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인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부대변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거꾸로 또 윤 당선인이 또 의견을 많이 표명했으면 왜 표명하냐고 또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치 신념에 맞게 좀 행동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떠세요? 지금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사실 내부에서 이미 조정이 되고 갈등을 빚고 나서 나중에 결론이 도출돼야 되는데 도출이 되고 나서 뭐 이준석 대표가 따로 추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한동훈 후보자와 뭐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들이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이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먼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요. 중재안을 원내대표가, 네. 민주당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이게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은 봤지만 여당보다 이게 먼저 눕는 야당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야당이 여당보다 이게 먼저 눕어버립니까?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면 과연 이게 민주당이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를 보고 전략적으로 이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부결되면 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걸 저는 먼저 받아버리는지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절차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판단과 또 행보가 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뭐 검찰도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김호수 검찰총장 그리고 전국 고검장 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뭐 초유의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의 지휘부가 이렇게 집단 사퇴를 하는 건 초유의 사태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그만큼 검찰도 뭔가 우려를 한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밥그릇 챙기기라는 극단적인 표현이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늘 제가 이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던 건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좀 이건 좀 무리하다. 정부의 그러니까 국회 입법이 좀 무리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저희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거는 이제 말하자면 무력 시위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그 해경과 소방청을 해체할 때 그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죠. 정부 입법도 있었고 3법 통과되면서 해체가 됐는데 그러면 해경이 그 해양 범죄는 어떻게 할 것이고 화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따지면서 옷을 벗거나 그런 겁니다. 결국에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사법 연수원을 나와서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국가가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을 하면 결국에는 정부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을 해도 된다. 입법부가 그런 요구가 있고 입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대적 상황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부분들이 필요해서 조정을 하면 반발은 어느 정도 하지만 저렇게 뭐 고검장들이 옷을 벗고 뭐 검찰총장한테 뭐 비겁하다 그러고 그다음 평검사들도 다 옷을 벗겼다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인지 정부기관 위임된 권력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을 서비스하는 공무원 조직인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가 있고요. 정말 검찰이 권력화돼 있구나 이렇게 반발하는 거.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다는 건 굉장히 개혁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표현이 좀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법조계 몸도 담고 계시니까 이렇게 검찰 지휘부, 검찰총장까지 포함이 돼 있는 집단 사태거든요. 뭐 지휘부는 이제 저는 이 문제를요. 자꾸 이게 검찰의 뭐 조직 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 이런 게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휘부하고 그다음에 그 부장이나 평검사들 목소리는 좀 달리 취급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김호수나 뭐 김관정 또는 이제 그 이성윤 네. 이런 분들에게 기존의 행보를 보십시오. 계속 원균의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순신 흉내를 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친정권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반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지휘부는 당연히 책임지고 용퇴하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평검사나 부장검사들 성명서나 목소리 있죠. 네. 이거는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꾸 이게 조직 이기주의다, 너 밖으로 싸움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그분들의 목소리는 결국 이게 국민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검수완박 합의안이 있죠. 네.
이게 그 결론은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게 방어막, 자기들의 그 갑옷 있잖아요. 방탄유리 이걸 하기 위해서 야합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 부패는 뭐 1년 6월이지만 네. 공직자나 선거 이걸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라 전체가 부패가 판치면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의 성명 중에 과연 이게 국민이 피해자다. 그리고 이게 가장 수혜자는 여든 야든 모든에게 공직자입니다. 공직자하고 선거 범죄를 이번에 풀어버리면 네. 누가 이게 수혜자입니까? 따라서는 검찰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원래 6대 범죄로 한정했던 검찰 수사권을 이제 부패와 경제 범죄 쪽으로 한시적으로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중재안을 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수위원회에서 협치를 부정하면서 도발하고 있으니 이번 주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 봐서는 뭐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해석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뭐 강행을 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파기하게 됐을 경우에 네. 그 민주당은 그냥 우리는 원래 했었던 안대로 가겠다라고 강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김호수 검찰총장도 중재안의 반대 입장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히면서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불만을 또다시 드러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민주당이 사실 이 합의안대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네, 만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파기를 하더라도 박병석 중재안대로 가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시기의 문제에 불과한 거고 이거 검수 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중재안이 나왔고 합의가 됐다고 하니 네네. 검수 반박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중간 어디서 이렇게 예, 협의가 된 생각하실 수 것인지 있겠지만 그냥 검수완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위로 뒤에 미뤄졌을 연기된 뿐이다.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그냥 중재안대로 가도 크게 손해 볼 거는 없지 않는가. 뭐 크게가 아니라 그냥 실현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굉장히 크게 형사사법 체계가 변화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거의 뭐 개헌에 준하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토론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현재 나서고 있는 분들도 공부가 잘 안 되고 있어서 황운하 의원은 본인이 2012년에 경찰대 논문 쓰면서 그 영장 청구권 관련 연구를 하면서 검찰 수사권이 각국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부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황운하 의원 논문에 보면은 검찰 그 미국이라든지 쪽에 검찰 수사권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이제 없다고 또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예, 본인이 쓰신 논문에 대한 공부도 잘 안 돼 있는데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검찰 쪽 조직적 반발이 나왔는데 검찰만 반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 재심 전문 변호사라든지 또 아동 여성 폭력에 대한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직접 수사권 범위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수사 지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는 분리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수사 기소 분리 경향이 가장 강한 나라인데 영국도 영국 SFO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서 뭐 했냐면 수사 기소 분리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기소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기소 융합의 개념으로 도입을 한 거거든요. 영국조차도. 네. 근데 수사 지휘권마저 검찰이 없는 상태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소유지나 기소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피해를 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또 검찰로부터 수사 역량을 뺏어 가지고 뭐 경찰이라든지 좀 수사 역량이 아직까지는 비교적 미진한 조직으로 넘기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은 누구냐? 권력과 자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더 깊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만 해도 내고 싶은 의견이 저는 중대범죄수사청 따로 만드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네. 검찰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 다 줘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많은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독일식 형사사법 시스템이거든요. 중대 문제는 거기 맡기고 나머지 수사를 이제 독일 검찰이 같은 하는. 경우는 네. 검찰이 수사지휘권, 수사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사는 경찰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력에서 검찰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한국 검찰의 문제가 권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인력이 컸다라는 게 더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그렇죠. 인력들을 많이 덜어내서 경찰 인력하고 합쳐가지고 한국형 FBI를 만들게 되면 저는 어차피 많은 수사를 남아있는 검찰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그냥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앞뒤가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맞춰볼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있는데 네. 이대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네.
지금 이게 검찰한테 수사 기소 분리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요. 그러자면 아주 짧게는 10년. 그다음에 좀 스토리를 봐야 돼요. 1954년에 다 아실 거예요. 국민들도 조금 찾아보시면 경찰이 그러니까 친일로 넘어오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폐해가 있어서 검찰한테 넘겨주면 그게 70년이 된 겁니다. 사회는 70년 동안 변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선택적 기소를 해왔던 거 본인들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정의롭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에서 누구는 기소를 하고 누구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해왔어요. 역사적으로. 홍준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부대표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급하다 빠르다 좀 너무 진행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지적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검찰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6대 범죄로 국한한 것도 지금 1년 한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와서 이제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됐고 그게 이제 된지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꼭 임기 말에 뭔가 그 국무회의라는 시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라는 어떤 마지노선을 걸고 이렇게 다급하게 진행하는 게 맞냐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한 말씀 드리는 건 다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게을렀다 이런 부분 죄송하다고 오늘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 수밖에 없다. 거부권 때문인가요? 거부권을 이미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당연히 검찰개혁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불과 문재인 정부에서 2018, 19, 20년 동안 우리와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하자고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말하자면 윤석열 당선자도 검찰 기소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직접 수사권 폐지하기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권을 잡으니까 검찰 대통령이 되니 네. 아 검찰 너희들이 이제 내가 챙겨줄게. 너 이제 수사권 분리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거저거 이유를 대고 법률적으로 2대를 나누고 4대를 정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그동안 선택적 기소를 그렇게 해왔고 국민적 피해 언제부터 검찰이 국민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파업을 하고 직을 던지고 그런 검찰들이 얼마 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검찰을 보면 본인들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다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절박한 심정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대 범죄 부패 경제 있고요. 부패 경제에 있어서 정치권 뭐 정치인들 수사 못 한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하고요. 그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 공직선거법, 선거법, 사범이요. 경찰에서 해서 수사권 올리면 검찰에서 기소권 갖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 갖고 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나한테 다 달라. 내가 경찰을 다 조정할 테니까 나는 경찰과 동등하게 할 수 없다. 그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런 실상 자체가 국민들이 알으셔야 되는데 자꾸 검찰은 국민의힘에서 호도를 하는 거예요. 국민 피해가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대표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 탈당했잖아요. 네. 복당합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 하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하겠죠. 근데 민영배 의원 부분들, 뭐 양양자 의원 부분들이 결국에는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절박함이었어요. 좀 민영배 의원의 탈당 부분들은 당내에서도 좀 무리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이면에는 이 검수안박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박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국민한테 양해를 구하시는 거죠. 절박함을 이유로 다 뭔가 타당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런 거는 보여질 이제 수도 우리 있을 것 민주당의 같거든요. 도덕적인 어떤 그동안 가져왔던 흐름이나 가치하고는 조금 달랐지만 네네. 지금은 또 어쩔 수 없는 교육지책을 선택한 것 같다. 그런 그런 말씀 선택이다. 드려야죠. 예.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민영배 의원 지금 탈당한 상황인데 복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그 국회의원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검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법률상의 관청이고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에 독립된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장기판의 졸이 아니고 장기판의 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민영배 의원은 장기판의 졸처럼 헌법기관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저는 이런 걸 이게 꼼수, 탈법행위다. 탈법 이렇게 보고 지금 이게 뭐 복당을 시킨다면 이거는 이게 국제적으로 토픽거리가 망신이 되는 이런 일로 봅니다. 사실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했다가 만약에 복당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꼼수라는 지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평론가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다가 심리적 당적과 서류상의 당적이 분리되는 이런 사태였고 이거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게 그 검찰 개혁이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법안들이었을 텐데 네네. 그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이 안건조정위원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안건조정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민주당이 뭐 테러방지법이나 이렇게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도 하고 몇 가지는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그때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막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파의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적 장치거든요. 네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이고 제2당일 때는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은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이었고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우회하고 편법을 써서 결국에는 그 소수파의 권리를 위해서 보장해둔 장치를 무력화시킨 거. 그 90일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가봤자 최장이 연기시킬 90일이죠. 수 있는 게 90일이거든요. 그 90일의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위성의원, 예전에 위성정당 만들었는데 이제 위성의원을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있느냐. 이 반성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사안 하나만으로도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어지럽힌 국헌을 어지럽힌 행위거든요.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민영배 의원은 광주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됩니다. 민영배 의원이 왜 여기에 나서게 됐을까 저는 의아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 TF 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후보자들한테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인사청문 TF 단장이 당을 박차고 무소속으로 나가버린다. 이거는 얼마나 지역구 주민들을 우습게 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당선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 예, 민주당이 굉장히 큰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원내대표 짧게만 들어볼까요? 멀쩡한 원내대표를 사퇴시킬지 모르겠지만 멀쩡하지 않잖아요. 아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말하자면 지금 민영배 의원이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희생을 하겠습니다라고 왔을 때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이를 막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라. 이거는 좀 무리한 것 같다. 생각해봐라.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됐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보기에 좀 적절치는 않죠. 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검찰 개혁의 이 대한민국의 개혁의 가장 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개헌에 준하는 뭐 이런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말하자면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밖에 절박합니다. 없었. 그렇죠. 절박함이었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사 TF 네. 뭐 단장을 했는데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국회의원 여러 가지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런 말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이 불참한 과정에서 반쪽짜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진행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정국 변호사, 서용주 부대변인,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